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천국이다. 2. 삼성 반도체 감산 결정 중국의 치명타. 3. 대만 TSMC 최고 기술자들 한국으로 단체 귀화 신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매력적인 땅으로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발전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특별하고 풍요로워요. 우선, 한국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로 고유한 문화와 예술이 풍부합니다. 한복과 민속놀이, 전통음악인 가야금과 당시, 그리고 태권도와 같은 무술은 현대적인 사회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대 기술과 과학의 선두주자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들은 현대적인 건물과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으며 편리하고 현대적인 생활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대도시들은 24시간 광활한 번화가와 풍성한 문화생활로 살아가는 도시인들을 매료시키죠. 한국은 또한 미식의 천국으로서 유명합니다. 다양한 맛과 향이 어우러진 한국 요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 비빔밥과 같은 전통적인 요리들은 물론 현대적인 퓨전 음식들도 매력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맛과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는 또한 교육과 건강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 체계와 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다정한 대접은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한국의 문화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멋진 나라이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땅이자 삶의 천국입니다. 이곳으로 이주하는 데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가든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꿈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놀랍게 됩니다. 인종이 혼재된 나라들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미국 모두. 다인종의 우수한 엘리트들을 제국 내로 유입시켜 막대한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민족 국가이자 평등한 인종 정책으로 세계를 주름잡은 나라로 명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전 지구를 줄을 잡아온 나라들은 다양한 인종이 혼재된 나라들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미국 모두. 다인종의 우수한 엘리트들을 제국 내로 유입시켜 막대한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민족 국가이자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민족 국가이자 평등한 인종 정책으로 세계를 주름잡은 나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에서는 특히 고려인들을 특별 대접했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몽골 최고 국가정책의결기구인 쿠를타이 행사에 고려의 왕은 늘 VIP로 참석했고 몽골 제국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한 표를 던졌으며 몽골 제국에서는 고려의 복식이 유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몽골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 폴로 같은 서양인들을 중용했을 뿐 아니다. 아랍 페르시아 유럽의 엘리트들까지 중용해 자신들의 부족한 과학 기술을 이민족의 등용을 통하여 발진시켰습니다. 국토전략TV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세종대왕 시절의 태평성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세종대왕은 신분 제도에 엄격했던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적이나 신분의 고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엘리트를 주병했으며 이는 엄청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끝나갈 무렵의 고려 말기 조선 초기는 이미 몽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때로 한반도는 굉장히 글로벌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발전된 나라였고 이는 한글 훈민정음의 탄생에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몰락한 나라들의 특징은 절저한 배타성으로 강한 민족주의를 지향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도 근 위기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제국을 만들었던 일본은 이민 정책을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실패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몽골 제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들을 홀수의 세계를 주름잡은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이나 다른 이민 문호를 열어젖힌 나라들과는 다르게 절저히 우수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5호 국가를 내 국민을 미국의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재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과거에는 매분이 제도와 같은 군입대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가의 목숨을 바칠 만한 신뢰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 소위 미국의 주류층인 와스프 계층, 즉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계층들이 아닌 인도인 인도, 태평양인을 아프리카의 스포츠 스타를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은 한국에게 매우 의미가 깊은 연도였습니다. US 월드리포트의 국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대 강대국이 됐고 또 세계적인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도 세계 5대 언어로 한국어를 랭킹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점은 세계 언어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를 대부분이 과거 식민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모두 식민 경영을 했던 나라들이고 2021년 5위를 차지했던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이 과거 식민지 경영을 했던 제국주의 국가 출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위세를 현재 떨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즉 제국주의 시절 아픔이 있던 나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린 상황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부감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나이가 60살, 70살 이상이 된 사람들도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 연령대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신체의 나이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네랄이 풍부한 식문화 덕분에 사람들이 아주 나이가 먹어서도 건강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구 감소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국력 쇠퇴의 경고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부터는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영미권의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미 이민청이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민 문호를 개방합니다. 즉 이 사람이 한국의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바다를 인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현재 세계 각처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 국민을 이되기 위해 아주 긴 줄을 서고 있고 심지어 구미권의 국민들까지 한국 국민들이 되기 위해 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민족에 동화된 대표적인 민족 중에 바로 여진족이 있습니다. 과거 합경도 지방에 거주 중이던 여진족은 아예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문법이 같아서 쉽게 한국 사회에 동화가 됐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이 여진족 성씨를 사용하던 함경도 지방 주민들에게 한국식 성씨를 쓰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즉 근 10여 년까지도 여진족이 한반도에 거주하다가 한민족에 완벽히 동화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 중에 코가 크거나 눈이 쌍꺼풀이 지거나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 중에는 과거 강원도 일대에 정착한 100개 러시아 주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네덜란드 표류민들 일부가 전라도 해안 지방에 거주하다가 한민족에 동화된 사례 역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에 동화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 시베리아 지방에는 한국어와 유사한 퉁구스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약 1000만 명 가량 되는 몽골 퉁구스 계통의 아시아인들이 거주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인접한 알타이 공화국 투바 공화국 부랴트 공화국 사하 공화국 감차카 지방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퉁구스계 주민들을 동이족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이족을 상징하는 동우족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뚱우즈라는 발음으로 읽히게 되는데 이게 퉁구스의 어원이 됐다는 겁니다. 즉 사실상 시베리아에 넓게 분포된 민족들 다수가 한민족인 몽골인과 연관된 동이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계의 분석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퉁구스 계통의 민족은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한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야쿠티아 지방의 경우에는 단군, 설화 발해 왕국의 멸망 과정까지 담긴 전설 등이 내려져 오고 있는 등 이를 시베리아에 넓게 분포된 아시아계 주민들은 비교적 한민족에 동화되기 쉬운 사람들로 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한러 관계는 최고의 협력 관계를 다져왔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교류가 완전 끊기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러시아 간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어 러시아 국민을 위해 한국 입국이 비교적 자유롭고 오히려 동남아시아 사람들보다 쉽게 한국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베리아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과 잘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유럽 주민들과의 결혼 등으로 간혹 시베리아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아시아인인데도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아시아계 주민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국인과 구별이 어려운 외엽적 징이 있어 향후 이민청이 개청될 경우 시베리아의 많은 주민들이 한국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하게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더해 최근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국적 1위 국가가 러시아로 기록되면서 앞으로 한국에 유입될 이민자들 중 주요한 국가가 전망입니다. 두 번째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수의 고려인들이 정착해 살면서 현지 주민들이 고려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고 이 덕분에 현지에서는 고려인과 한 핏줄인 한국인들이 매우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있으며 이 틀 국가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들거린 투르크계 아시아인들은 한민족과 전통적으로 매우 친밀한 민족들입니다. 투르크인들은 터키 즉 지금의 튀르키예의 민족과 동일한 민족입니다. 고대 시기 돌골족과 한민족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지녔는데 이 같은 역사를 현지 투르크계 주민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들은 쉽게 한국 국민이 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에 있는 튀르크인, 슬라브 계통의 주민들이 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인들, 우즈벡인 카자흐인들은 손쉽게 한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에 가면 워낙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어만 알아도 여행이 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대는 세 개의 세력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러시아, 그리고 중국 세 개의 세력이 이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데 뜬금없이 머나먼 한국이 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우 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권 다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자국의 편으로 만드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과거 한민족에는 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 이 한민족에 동화됐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북 지방에 투르크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라는 지명과 투르크라는 지명의 연관성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를 뜻하는 고유 한국어인 달구는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구라는 말이 투르크를 의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투르크 털쿠 달구 대구의 언어적 변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대구 경북 지방에는 이국적으로 생긴 흑록의 DNA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입니다. 즉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들 역시 한국에 동화되기 매우 쉬운 나라 사람들임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동부 유럽. 최근 한국인 청년들과 중동부 유럽 사람들과의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비세그라드 중부 유럽 지역, 그리고 루마니아를 비롯한 발간반도 국가와 같은 나라들에서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인과 연애 혹은 결혼까지 하고 싶어하는 현지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중 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이 체결돼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어를 따로 공부해서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폴란드, 헝가리 같은 비세그라드 국가들입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국가들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넓어지면서 한국의 청년층들과 비세그라드 국가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남아시아 가장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현재 한국어 열풍이 영어를 제치고 1위를 기록 중인 나라는 인구 1억 대국 필리핀, 브루나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를 나라들은 일본어가 제1위 인기 외국어였으나 2022년 이후로는 한국어가 1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들에서도 한국어가 인기 외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가 인기를 끌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환상이 매우 큽니다.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동남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한국에 겨울 한국의 사계절을 즐기고 싶어하는 동남아시아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인들과의 혼인 건수 증가로 인해 사실상 혈연으로 맺어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어 교육은 사실상 필수처럼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격차는 매우 크지만 워낙 인구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많아 장단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많이 탄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등 패권 국가들은 동남아시아의 성장에 자신들의 자본과 패권을 억지로 끼워 넣어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분을 자국의 부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의 힘을 몰아내기 위해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 한국과의 이관계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거나 마오이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벌받거나 체포될 수 있게 하는 일명 반중국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반중국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남아에서의 반중 열풍은 동남아시아 각 국가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남아시아. 인도아 대륙 즉 인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동남아시아 다음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급부상 중인 지역은 바로 부탄과 네팔, 파키스탄이 있는 인도아 대특입니다. 심지어 인도 남부지방에서는 한국어와 문법적 유사성이 있는 언어들이 있어 인도아 대륙에서 한국어 교육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티베트. 산간 지방 네팔, 부탄 일대의 지방에는 한국인과 유사한 몽골로이드 계통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티베트어권의 주민들로서의 언어는 한국어와 문법적 유사성이 있으며 티베트 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언어권 벨트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대국 파키스탄에서는 인기 외국어로 한국어가 등극한 상황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고 싶어하는 인도아 대륙 많은 청년들의 드림랜드가 바로 한국이 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대체할 황금의 땅,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에서 호황옥이라는 인도아 대륙에서 한반도로 넘어와 정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왕후로서 인도의 아요디아의 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에 오일 때 수많은 인도인 수행원과 함께 한반도에 정착하였고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경남 지방에는 인도에서나 볼 수 있는 쌍어문 무늬가 유적지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는 인도에서 나타나는 문양과 동일합니다. 인도아 대륙과 한국은 앞으로 친해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인도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의 비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인들은 세계를 장악 중입니다. 영국 총리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CEO들도 모두 인도인으로 채워지고 있을 정도로
인도인이 세계 정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족의 동화,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민 문호만 활짝 얼어 젖히면 세계적인 인구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입국과 동시에 일주택 수요가 늘어나버리는 외국인들의 유입 문제가 또 다른 서민 부동산 대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한국은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유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매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D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램 제품인 DDR4 8GB ETT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LPDDR4 16GB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의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의 3나노미터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오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사나노 공정에서 페비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페비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페비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사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분에서 정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사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사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의 고객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 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진흥융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의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의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드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난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디램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에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을 잡겠다라고 외쳤던 대만이 삼성 때문에 제대로 큰일 나버렸습니다. 대만은 곧 TSMC, TSMC가 곧 대만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대만에서 사라지는 순간, 미국도 더 이상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중국이 대만을 무력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TSMC.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진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7년 2월 21일에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이 돈을 빌려주고 네덜란드의 필립스도 조금 투자를 하며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는 등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변변치 않았고,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터다. 어떻게 어느 분야를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당시 대만 정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 원장이었던 모리스 창 장충모 박사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며 반도체 사업부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로, 당시 설계부터 제조까지 도맡아 했던 다른 거대 반도체 기업과 달리 위탁 생산에만 전념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유망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를 설득해 TSMC를 설립하고 CEO를 맡게 됩니다. TSMC는 타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와 무려 3배 이상 차이나죠. 애플, 퀄컴,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TSMC를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천명하자, 대만은 삼성이 절대 TSMC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삼성이 무서웠는지 대만은 한국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만 기업,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의 고어 타이밍 창업주는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5년 내 삼성전자를 꺾겠다 등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고, 심지어 내 인생의 목표는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혐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변형해 한국의 문화를 조롱하는가 하면, 대만의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를 불에 지르는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대만 예능 프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대만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TV에 출연해 대놓고 한국 사람이 싫다고 대놓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우리를 위해 대만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TSMC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기술자라 불리는 린준청을 삼성이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에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한 반도체 최고의 전문가로 삼성이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가 세계 꼴찌 기업에서부터 세계 1위에 이르기까지 TSMC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TSMC 내 최고의 기술라자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TSMC가 바닥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SMC,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린준청이 대만을 배신했다, 삼성을 택하다니 매국노다 등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인데요. TSMC와 삼성전자 모두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등 미국에 올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놀랍게도 고급 미국인 반도체 기술자들이 TSMC를 욕하며 삼성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일 해외 IT 매체 WCC테크는 대만 TSMC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미국 국적의 기술자들은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들은 대만에서 강력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한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TSMC에 대한 불만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회사에 비해 TSMC의 임금이 낮다는 것과 대만의 경직된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 교육을 받은 한 미국 엔지니어는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에도 TSMC가 대만과 미국의 업무 문화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리조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TSMC 직원은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회의에 대해 불평하는 글을 익명의 게시판에 올렸고 이는 대만 매체인 타이완 뉴스를 통해 대만에서도 조명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TSMC가 기피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삼성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조사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일현지 시각 포브스는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57개국의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의 직장 순위를 집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 회사가 고객을 위해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지, 근무 여건이 양호한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임금 수준이 좋은지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성별과 관계없이 임금 체계와 승진 기회가 동등한지 등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IBM이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 4,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과감할 결단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 군대와도 같은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대만의 TSMC와는 달리 삼성은 얼마 전부터 호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장님, 대리님, 과장님, 이사님, 심지어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신입 직원도 회장을 만나면 재용님 또는 제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TSMC에서 일하다가 삼성으로 넘어온 미국인 직원들은 신세계다. 드디어 내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TSMC에서 일할 때는 숨이 턱턱 막혔다. 삼성은 역시 다르다. 세계 1위인 이유가 이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반도체 인재들이 TSMC에서 삼성으로 대거 이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대만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에서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일 해외 IT 매체 WCC테크 등에 따르면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과거 주장했던 80% 수율량품 비율을 내지 못하면서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A17 바이오닉 성능이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CC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기존 핀페핀의 방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반도체 구성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팩 공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류가 커질 수 있고 발열 등에 취약한데 기존 핀팩 공정으로는 3나노와 같은 초미세 회로의 게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며 TSMC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힘을 갖죠.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는 채널과 게이트가 4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로 채널과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팩 방식보다 게이트의 통제력이 더 강화돼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도 성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누설 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이 해냈습니다. 경계현 사장은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핀팩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며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한 획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